필립의 사연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 출발을 하려 했지만 끝판왕 같은 악연을 만나 판 자체를 깨버린 한 여성분의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빚더미 집안을 먹여 살리느라 죽어라 고생한 주인공이 겨우 결혼을 하고 해피엔딩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 앞에 인간 악마가 나타나는데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위기 순간은 꼭 찾아오게 마련이죠. 그럼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을 하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나이는 42인데 제가 20대 때 갑자기 집이 망해서 고생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워낙 잘 나가셔서 저는 10대 때부터 샤넬백 들고 등교해서 교무실까지 불려간 적도 있고 항상 등하교 때 기사 딸린 차가 와서 태워갈 정도로 잘 살았는데 그런 제가 집안이 완전히 망하고 개고생을 하며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사연이니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저는 세상의 부자는 원래 날 때부터 부자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태어나기를 강남 50평대 아파트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초중고를 나오면서 금수저처럼 살았으니까요. 아버지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리 집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대대손손 부자로 살아갈 운명이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다리 밑에서 주었는데 아버지한테는 10대 거부의 증손이라고 뻥을 치는 바람에 아버지가 죽어라고 사업을 해서 부를 쌓은 거였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아무튼 저는 아버지가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도 그러는 바람에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간 상태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한 번도 걸어 다닌 적이 없고 항상 기사가 데려다 주었고 가방도 고딩 때부터 샤넬 복조리 백을 메고 다녔으니 말 다 했죠.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저는 그때 개념이 없는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부자라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죠. 학교 다닐 때 어떤 여고생이 생리대가 없어서 친구 걸 빌렸다는 뉴스를 보고 그럼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생각이라는 게 없는 아이였어요. 고등학교 역사 수업 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고 말해서 분노를 샀던 프랑스 16세 루이 국왕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딱 루이 16세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았죠. 그래서 친한 친구가 저한테 하는 농담이 있었어요. 너는 고생이라는 걸 모르지? 고생? 개고생? 뭐 이런 거? 너희 집 한 번도 가난해 본 적 없잖아. 너는 돈 걱정 안 하지. 너 혹시 돈 필요해? 얼마? 100만 원이면 돼? 너랑은 정말 대화가 안 통한다. 저희 집이 부자였을 때를 생각하니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네요. 집에 어느 정도 돈이 많았냐면 제가 그때 한 달 용돈이 150만 원이었는데 고등학생 나이였거든요. 친구들한테 매일 학교 끝나면 떡볶이를 10인분씩 사주고도 돈이 남아서 매달 근처 아동복지관에 기부를 할 정도였어요. 그때 복지관 관장님이 나에게 달린 여고생 천사라고 별명도 붙여주셨죠. 그게 사실은 듣기 좋은 말이지 돈 많은 집딸이란 뜻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는 딱히 돈 자랑을 한다 이런 느낌은 없었고 단지 아버지가 용돈을 넉넉하게 주고 집에서 돈 걱정을 안 하고 살아서 돈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친구들한테 집이 부자라고 막대하거나 학교에서 수업 태도가 나쁘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 오히려 친구들이 저를 좋아했죠. 선생님도 제가 있는 집 딸 같지 않게 성실하고 일을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너 같은 딸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커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저는 사회복지사가 될래요. 남을 도와주는 게 정말 뿌듯해요. 와, 착하기도 해라. 아버지 사업 물려받을 생각은 없니? 선생님, 저는 돈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요. 그때는 철부지여서 세상 모르고 그런 헛소리를 해대고 다녔죠. 돈 걱정 자체를 해본 적 없으니 누가 물어보면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 사는 상상 속의 소녀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고 다 착한 사람만 있는 줄 알았고 사기나 부패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했어서 정말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인생이었죠. 나중에 다 이거 와장창 무너졌지만요. 그런데 그것도 정말 한때였죠. 제 핑크빛 환상이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진 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였어요. 아버지가 부동산 개발 사업에 손을 대시기 시작하면서죠. 부동산 하시는 분 중 아는 분이 성북동에 있는
타운하우스로 개발하기 좋은 부지를 추천해 주었다고 성북동에 다녀오신 후 세상에 이렇게 좋은 입지가 없다면서 자랑을 계속 하셨죠. 성북동 타운하우스 부지는 원래 잘 안 나오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특별히 물건을 빼놓으셨다며 사탕발림하는 소리를 해댔고 10년 동안 성실히 일해온 부동산 사장님을 믿었던 아버지는 눈에 뭐가 씌운 듯 일을 진행하고 만 거죠. 결국 대규모로 개발할 수 있다는 그 노른자 땅은 문화재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었고 그렇게 수백억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쏟아부은 아빠는 그 일이 있고 난 후 기존에 하셨던 사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믿었던 부동산 업자는 아빠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짜 건축사에 가짜 법무사, 가짜 토지주까지 섭외해서 여러 명이 아빠를 같이 속였고 더군다나 가짜 토지주로 나온 여자는 신분증까지 위조했으니 말 다 한 거죠. 더군다나 가짜 토지주 여자는 사기꾼 부동산 사장이랑 내연관계라고 하니 얼마나 찰떡궁 아빠를 속였겠어요. 아버지도 사업하시는 분이라 그게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그때는 뭐에 쓰이셨는지 그렇게 부지 잔금 등을 치른 후 아버지가 저한테 오늘 그 땅을 다 같이 한번 가보지 않을래? 정말 멋진 땅이다. 그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을 텐데 괜찮을까요? 그렇지. 토지주가 살고 있지. 그치만 괜찮아. 이제 우리가 주인이니. 그럼 우리도 거기에다 멋진 집 지을 거예요? 그럼. 인허가 받을 때까지는 그 집에서 살아야지. 딸, 이 부지만 개발되면 몇 천억 이익이야. 이제야 제대로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살겠구나. 그럼 저는 성북동 가는 김에 샤넬백 하나만 사줘요. 그까지 백이 대수야? 사줄 수 있지. 2개 사. 저희 가족은 아버지만 믿고 성북동 부지로 차를 몰아서 갔어요. 그 부지와 그 부지의 저택은 정말 드라마 속에서나 나오던 그림 같은 대저택이었죠. 담벼락이 거의 야구장 펜스 수준이었고 주변에 소나무가 쫙 둘러진 그런 집이었어요. 아버지는 배를 누르더니 저 이 집 산 주인이요 하고 저희를 보고 씩 웃으시더군요. 그때 뭔가 일이 깨름칙하게 돌아간다는 걸 저는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주인이 나오더니 무슨 일이냐고 이 집 주인은 난데 무슨 소리냐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자초지종을 말했고 아무개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이 집과 인근 부지를 매입했다고 하니 주인이 혀를 찢찢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여기 사기당한 사람 한 명 또 있구만. 그게 그 자식 수법이요 수법. 전에도 몇 번 우리 집과 우리 땅 보여주면서 몇 사람한테 사기친 모양인데 그쪽은 부동산에 현금 얼마나 갖다 줬어? 네? 사기요? 말도 안 돼요. 제가 10년 지기 아는 분입니다. 몇백억 해먹었나 보구만. 몇백억 벌려는데 10억이 대수겠어? 안타까운 양반. 얼른 경찰에다 신고해요. 아버지가 사기당한 걸 그때서 깨달으시더군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부동산 사장님 전화는 꺼져 있고 경찰 조사를 해서 조회를 해보니 그 사장님은 이미 전과 오범의 악덕 사기꾼이었어요. 아버지한테는 신뢰를 얻기 위해 부동산 사장 노릇을 무려 10년이나 했던 거고요. 참 재수가 없었죠. 아버지는 그 뒤로 회사채를 막지 못해 사업도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어요. 빚을 갚느라 무리하게 사업을 확정하려고 하다가 또 한 번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정말 머피의 법칙이라고 한번 불운을 타면 계속해서 불운이 꼬이고 꼬이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버지한테 용기를 잃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매일 술만 드시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강남 아파트는 얼마 뒤 경매로 넘어가고 저희 집은 이삿짐을 다 놔두고 화곡동에 있는 원룸으로 몸만 달랑 이사를 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쫄딱 망한 거죠. 엄마는 그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셨는지 분통을 터뜨리셨어요. 여보, 우리 그냥 차라리 죽어요. 이렇게 살 바엔. 내가 죽일 놈이야. 나 하나 죽으면 되지. 당신이 왜 죽어? 하지만 저는 저까지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부모님에게 말했죠. 엄마, 아빠, 우리 아직 망한 거 아니에요. 멘탈 잡으셔야 해요. 멘탈 같은 소리. 너한테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너도 이제 학교 때려치고 당장 알바라도 뛰어라. 엄마, 무슨 소리예요? 학교를 그만두면 저는 고졸도 아니고 고등학교 자퇴인데요? 왜 그만둬? 고등학교도 못 나와서 나중에 어쩌려고요? 집이 빚더미에 앉았는데 공부가 밥 먹여주니? 너도 조금이라도 돈을 벌면 빚을 빨리 갚을 거 아니야? 그동안 나한테 등록금 주는 돈이 아까웠나 보네요?
우리 집, 우리 부모님 알고 보니 콩가루네요?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저는 그때 처음으로 돈이라는 존재를 깨달으며 충격을 먹습니다. 그렇게 인자하고 온화하시던 부모님이 개털이 되자 딸한테 한다는 얘기가 학교 때려치우고 알바를 뛰라니요.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었죠. 아무튼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졸업도 못하고 곧바로 알바의 세계로 뛰어들었어요. 그 전까지 살면서 평생 설거지 한번 안 해본 저였기에 알바의 세계는 냉혹하고 처절했습니다. 그때는 미성년이었던 터라 저를 받아주는 곳도 없었지만 그나마 일했던 사장들은 인성이 거지 같았어요. 상하차부터 택배, 명절 인형 알바 등 안 해본 일이 없지만 그래도 저는 그 모든 것이 경험이라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일했고 조금씩 생활비를 보탤 수 있다는데 감사했습니다. 저는 여자이고 아직 어려서 체구가 작았지만 온갖 힘든 일을 척척 해낼 수 있었죠. 택배 상하차 같은 경우는 웬만한 20, 30대 남자보다 일을 잘해서 사장님이 명절 보너스를 두둑이 주셨어요. 아니 어디서 힘이 그렇게 나와? 대체 일을 얼마나 했던 거야? 나이도 어린데. 세상에 하면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저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적응이 된 거예요. 야 진짜 속이 꽉 찬 여자다. 누가 데려갈지 정말 궁금하다 궁금해. 한 번은 제가 레스토랑 서빙 알바로 일할 때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손님 중 한 사람이 갑자기 가방이 없어졌다고 울고 있었죠. 음식을 가지러 갔다 와보니 자리에 있던 가방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서빙을 하면서 그 옆 테이블 남자들의 행동거지를 눈여겨봐왔기에 그 남자들이 퇴실하면서 훔쳤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그분들이 주차 도장을 찍은 차 번호를 정상기에 입력하고 차가 어디 있는지 재빨리 확인한 다음 주차장이 있는 지상 8층까지 전속력으로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이 차에 도착하기 전에 그 차에 숨어 있다가 뛰어들어서 제압을 했죠. 그때 남자 3명이 저한테 달려들었는데도 저는 차례대로 그 3명을 제압해서 주변에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어요. 제가 가방을 뺏어서 일어나자 주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더군요. 와, 저 남자 대단해. 의인이다, 의인. 진짜 멋지다. 저런 남자들이 많아야 범죄가 줄어들 텐데. 그때 경찰도 마침 도착해서 도둑들을 차로 데려가면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정말 남자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길래 저는 발끈해서 순간 이렇게 대꾸했어요. 저 남자 아닌데요? 지금은 사람들이 저를 남자로 보든 말든 상관없었는데 그때는 처녀 때라 그 말이 상처였었나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을 해도 여자처럼 보여야지 하는 마음에 항상 스타킹 신고 치마를 입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치마를 입고 일하는 걸 보면 사람들은 떡 입이 벌어졌어요. 스타킹 신고 치마 입은 여자가 택배 박스를 나르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요. 사람 심리가 웃긴 게 그렇게 치마를 입고 다니니 이번에는 남자들이 섹시하다고 대시를 하더군요. 혹시 나랑 한 번만 자주면 안 될까? 내가 1,000만 원 줄게. 아, 뭔 개소리야. 내가 몸 파는 여자로 보여요? 너 나랑 안 잘 거면 일 그만둬. 너 말고도 일할 사람은 많아. 그런데 저는 시급이 1,000원이라도 더 높은 곳을 가야지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돈을 벌기에 일을 자주 옮길 수밖에 없었죠. 같은 일이어도 손기술이나 힘이 더 들어가는 쪽 분야가 확실히 시급이 세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헬스장에 가서 근육을 키우면서 조금씩 더 힘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육질 여자가 치마를 입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저를 거의 기인처럼 봐주기 시작했어요. 우와, 위를 보면 남잔데 밑을 보면 여자고? 저기 근데 남자친구는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저를 더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제가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니 사장들은 저를 더더욱 좋아했죠. 그쯤 되니 저도 그런 시선이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시선을 즐기면서 저를 더 치장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다 대학에 가고 남친을 사귀는데 저는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항상 속상했거든요. 집에는 매달 200만 원씩 가져다 주니 숨통 트인다고 저보고 알바를 더 늘리라고 독촉이었어요. 어느 날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힘들고 한심스러워서 엄마한테 하소연을 했죠. 나도 대학에 가서 연애하고 싶다. 이년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대학이 연애하러 가는 데니? 엄마는 하나뿐인 딸이 하루 10시간 넘게 알바하는 거 불쌍하지도 않아? 이년아, 그래도 너는 일주일에 하루라도 쉬지. 엄마는 1년 365일 주방에 나가서 설거지해. 네 눈에는 그런 엄마가 불쌍하지 않니?
짜증나.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해. 이럴 바엔 확 그냥 일찍 결혼해버릴 거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혹시 엄마가 중매 서줄까? 아니, 됐거든? 그쯤 되니까 왜 여자들이 일찍 결혼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여자로 사회생활하면 엄청 치이니까 남자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27살이나 되었는데 1년 365일을 알바만 하고 사니까 이제 그만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집에 빚이 어느 정도 남은 상태여서 조금만 더 하면 알바 인생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결혼 이러고 살고 있었는데 알바하면서 만난 친구가 대부업체에서 일하면 일도 편하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옳다구나. 그러고 당시 하던 서빙 일을 그만두고 대부업체의 상담사로 취직을 했어요. 근육질 여자가 돈 빌려준다는 상담을 하니 적성에 안 맞아서 그때 사장한테 그랬죠. 혹시 여기 좀 현장에서 일할 거리가 없나요? 방향이라면 할 일이 많지. 80대에 머리가 더 벗겨지고 검버섯이 핀 남자가 사장이었어요. 사장은 항상 빨간 넥타이를 메고 출근했는데 저한테 방냥 그러면서 가끔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가더군요. 티 안 나게 만져서 성희롱처럼 안 보이게 하는 게 사장 수법이라고 동료들이 그랬어요. 완전 개새끼네? 새끼가 아니고 개지 늙은 게. 사장 조심해야 해. 돈 준다고 쫄래쫄래 따라가지 말고. 동료들이 사장이 주는 일을 받아서 하는 저에게 그렇게 충고하더군요. 저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채권 회수팀에 소속되어서 현장에 나가서 보디가드처럼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해서 저는 그때마다 빠르게 상대를 제압하고 일을 마무리해서 사장이 칭찬을 해주었어요. 한 번은 큰 건을 하나 마무리하고 사장이 주는 호텔밥을 얻어먹는 회식 자리였어요. 밥과 술을 적당히 먹고 늘어져 있는데 직원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뜨더군요. 처음엔 한두 명이 일어서더니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사장과 저만 남은 상태였어요. 사장이 저를 그윽한 눈길로 보더군요. 제가 황당해서 사장한테 물어봤어요. 뭐지? 왜 사람들이 다 간 거죠? 글쎄,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나 보지. 사장님은 마치 이 상황을 자기가 전혀 몰랐다는 듯이 그러더군요. 그 순간 80살 먹은 노인네가 처음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제야 왜 호텔 술집을 전속으로 빌렸는지도 알겠더군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만 앉아봐. 내가 할 말이 있어. 저한테요? 무슨... 혹시 자네 결혼할 마음은 없나? 결혼이요? 난데없이 무슨... 그리고 누구랑요? 나랑? 저는 남자 생각 없습니다. 죄송해요. 나랑 결혼하면 10억 주지. 아, 신발로마 누굴 돈독오른 여자로 보나 싫거든? 저는 사장을 뿌리치고 나오려는데 사장이 제 치마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사장이 짚고 있는 지팡이를 뺏어서 머리통을 냅다 후려 갈겼죠. 사장은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더군요. 저는 당황해서 급하게 사과를 했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거 폭행이야. 너 이건 노인 학대야. 너 해고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어서 꺼져. 그렇게 저는 대부업체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갈 곳은 천지였죠. 그동안 한 알바를 세어보니 무려 30가지가 넘더라고요. 저는 시즌별로 가장 시급이 높은 알바를 골라 2, 3개월씩만 일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일을 잘하고 젊은 저한테는 많은 남자들이 꼴 수밖에 없었고 앞에 소개해드린 어이없는 사장 말고도 황당한 놈들이 많았어요. 한 번은 주류업체에서 일할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대리점에 주류를 도매로 납품하는 일이었는데 저는 그때 트럭도 혼자서 몰고 다녔거든요. 주류 배달을 하는 여자가 치마를 입고 나타나면 거의 모든 대리점 사장님이 침을 질질 흘렸어요. 툭하면 술 먹자고 하고 성희롱에 가까운 언어는 기본이었죠. 저는 그동안 여자로 보이기 위해서 치마를 고집했지만 그때부터는 그게 너무 귀찮고 싫어서 치마 대신 바지로 바꿔서 입고 다녔어요. 그렇게 납품하던 곳 중 한 사장님이 되게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밥을 못 먹으면 빵이랑 우유를 넌지시 주기도 했죠. 운전하고 가면서 먹어. 가는 동안 시간 없을 거 아니야. 사장님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아니야. 내가 뭐 따로 챙기는 게 있나. 그냥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사장님은 겨울에는 손난로를,
여름에는 손 선풍기를 주면서 저한테 이것저것 올 때마다 챙겨주셨습니다. 아버지 같았다고 할까요? 저는 입이 거친 주류 사장님들이 모두 다 똑같은 건 아니구나, 그런 사장도 있구나 하고 매번 고마웠죠.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러시아에 공짜로 여행할 기회가 있다면서 귀뜸을 주시더군요. 저는 사장님의 말은 다 믿었기 때문에 덥석 물었어요. 공짜로요? 내가 아는 사장이 여행사를 이번에 차렸는데 새로 생긴 여행사라고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혹시 생각 있어? 그때까지만 해도 여행이라고는 제주도밖에 안 가봤던 저는 냉큼 가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몸과 마음이 지쳐있기도 했고 저도 조금은 쉴 자격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러시아의 몇몇 대표 관광지를 자유여행하는 거였는데 대신 한 행사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땐 그게 뭔지도 몰랐고 중요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장님이 끊어준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러시아로 갔죠. 난생 처음 해외여행을 가보니 정말 감격스럽더군요. 그때까지 죽어라고 일만 했는데 저한테도 이런 기회가 생겼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정말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러시아 관광을 실컷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날 사장님이 꼭 들러야 한다는 이벤트에 가기 위해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한 콘도에 들어갔어요. 분명 콘도 대형 강당이라고 했는데 여긴가? 저는 사장님이 알려준 콘도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콘도 직원한테 손짓 발짓으로 물어봤죠. 직원은 그걸 묻는 저를 묘한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웃더군요. 저는 무슨 행사길래 그러는지 궁금해하면서 강당으로 들어갔어요. 강당에 들어가니 저처럼 해외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모여 있더군요. 그런데 희한한 게 대부분 여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 강단에서는 무슨 행사 진행자가 마이크를 들고 몇 사람을 불러내고 있었어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이게 무슨 행사인지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제가 호명되는 것 같더니 직원 안내로 한 방으로 안내되더라고요. 직원은 저한테 핑크빛 드레스를 주더니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어요. 저는 찝찝하긴 했지만 일단 거기까지는 말을 들었죠.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보니까 제 모습이 웃기더군요. 그리고 조금 더 있으니까 한 러시아 남자가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제 옆에 앉는 거예요. 뭐라 하는데 말도 안 통하고 갑자기 옆에 앉으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남자가 제게 키스를 하려고 하더군요. 제가 너무 아름답다 어쩌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아 씨발 뭐야, 이놈 왜 입술 처음 내밀고 지랄이야. 저도 모르게 주먹으로 남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서 그 방을 나왔어요. 남자는 비명을 지르면서 러시아어로 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쫓아서 나오길래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콘도 직원들이 저를 막 제지하기 시작했고 다시 남자가 있는 방으로 데려가려고 하자 저는 거추장스러운 드레스를 찢은 다음 맨몸으로 육탄전을 벌였어요. 콘도 직원들을 제압하고 러시아 남자랑은 한바탕 격투기를 벌였죠. 그런 와중에 러시아 경찰이 출동하고 콘도에서 열린 행사는 한바탕 난장판이 되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황당해서 저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저에게 무료 여행을 소개해준 대리점 사장에게 찾아갔어요. 사장님, 대체 이게 무슨 여행이에요? 웬 남자가 저를 덮치려고 했다고요? 공짜로 여행하는 대가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마음에 드는 남자는 없었어? 사장님 저를 무슨 어디에 팔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행사인데요?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 거기 러시아 남자가 정말 가쁘거든. 아 신발, 너도 나 팔아 먹으려고 그랬냐? 진짜 이 새끼 잘해줘서 믿은 건데 아우. 저는 사장을 주먹으로 한 대 패주고 나왔어요. 알고 보니 그때 행사는 국제결혼업체에서 주관한 행사였고 저는 국제결혼을 못해서 안달인 남자들한테 소개되는 한국인 전문직 여성이었어요.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었죠. 그 사장님은 착한 척했지만 사실 저를 러시아 국제결혼업체에 팔아먹으려고 한 거였어요. 진짜 남자들은 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아무튼 저는 그때부터는 남자의 눈도 안 돌리고 일만 열심히 집중했고 그렇게 3년 만에 집안의 빚을 모두 갚게 되었어요. 집의 빚을 모두 갚으니 제 나이가 딱 30이더라고요. 친구들은 다 직장에 취업하거나 시집을 가거나 했죠. 저는 빚은 없었지만 다시 처음부터 이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모든 게 빵이었어요. 억울하긴 했지만 늦게 시작하는 만큼
제대로 살아보자 하는 마음에 회계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회계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본능은 못 속인다고 학원에서 알바 자리가 있는데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원비도 벌 겸 원장님께 알바를 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회계학원에서 남아서 책상 정리하고 불 끄는 걸 도와주는 알바를 했는데 그때 총무인 남자가 있었어요. 총무는 가끔 남아서 저를 말없이 도와주고 퇴근하더군요. 저는 그때쯤에는 이미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였어서 능력 없어 보이는 그 남자한테 눈길도 안 줬어요. 그런데 총무는 계속 저에게 대시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대놓고 말을 해줬어요. 저는 능력 없거나 힘이 없거나 둘 다 없는 남자 안 만나요. 저랑 팔씨름해서 이길 수 있어요? 없죠.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어요? 없죠. 그럼 말하지 마요. 진짜 냉정하시네요. 그래도 저는 그쪽이 마음에 듭니다. 저랑 사귀어봐요. 총무는 잘생긴 건 아닌데 의외로 잔정이 가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고 저도 계속 대시를 하니 이것 봐라 하는 마음으로 연애는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도 이 남자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총무라서 그런지 커피값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쫌팽이같이 굴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미사리에 드라이브를 갔다가 밥을 먹고 나오는데 남자가 신발끈을 묶느라 한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발끈을 다 묶을 때까지 기다렸는데 남자가 저를 빤히 보더군요. 왜요? 밥값 계산 안 했어요? 남자는 저한테 밥값을 내라고 일부러 신발끈을 묶은 거예요. 저는 황당해서 말했죠. 아니, 여자 보고 밥값 내라는 사람이 어딨어요. 연애도 공평하게 해야죠. 아까 제가 커피 샀으니까 이번엔 밥 사실 차례예요. 아니면 공평하게 n분의 1. 뭐 이런 쪼잔한 새끼가 다 있나 속으로 욕을 했지만 그것도 일단 참았습니다. 귀여운 맛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지질이 능력이 없어도 착하기만 하면 제가 먹여 살리면 된다. 이 생각하고 그 즈음엔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도무지 프로포즈를 안 하는 거예요. 혹시 또 쪼잔하게 돈 때문인가 해서 물어봤더니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무슨 이벤트? 자, 내가 널 위해서 그림 같은 집을 구했어. 같이 보러 갈래? 거기가 어딘데? 가보면 알아. 남자는 저를 데리고 성북동의 한 단독주택으로 데리고 가더군요. 그 동네는 예전에 아버지가 사기를 당했던 그 부지가 있는 동네였어요. 저는 트라우마가 떠올라서 남자한테 장난치지 말라고 신경질을 냈죠. 그 동네는 왠지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돈이 어딨다고 이런데 집을 구해? 나 돈 없지 않아. 다만 오래 준비한 것 뿐이지. 총무 월급이 빤한데 이걸 무슨 돈으로 사? 일단 나 믿고 여기 들어가 보자. 띵동 하고 배를 누르고 들어가니 거기 제 미래 예비 시모와 시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시부가 부른 출장 뷔페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 있더군요. 남자는 프로포즈랍시고 저를 무턱대고 상견례 자리로 데리고 간 거였어요.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저는 근육질 몸매에 나시를 입고 있었고 밑에는 레깅스에 치마 차림이었거든요. 저는 당황해서 남자를 데리고 거실 한쪽으로 가서 속삭이며 따졌어요. 야, 올 거면 말을 했어야지. 지금 내 옷차림 안 보여? 너무 예쁜데 왜? 우리 엄마 아빠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아, 나 미친 또라이 새끼. 저는 최대한 다소곳하게 보이려고 애를 썼는데 시부는 제 근육질인 팔뚝을 자꾸 힐끔거리더군요. 저는 구순 먹은 노친네한테 뒤인 경험이 있어서 그 눈길이 그닥 반갑지가 않았어요. 불편했지요. 상견례 자리에서 시부가 저에게 묻더군요. 혹시 운동하시나요? 아니요. 제가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몸 쓰는 일을 워낙에 많이 해서. 보기 좋아요. 여자가 이렇게 건강한 맛이 있어야지. 그래,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이에요? 글쎄요. 그런데 저희 집이 정말 가난해서 제가 이런 집에서 살아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때 시모가 저를 위아래로 훑더니 선글라스를 벗고 말했어요. 너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죠. 아가씨가 우리 아들을 잘 챙겨준다고 들었어요. 저는 아가씨가 돈 걱정 없이 이 집에서 살았으면 해요. 정말이신가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상견례가 무사히 끝나고
저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성북동에 신혼살림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부잣집에 팔려가는 것처럼 펑펑 우시더군요. 저는 남자한테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한데 괜찮으냐고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나도 약점 하나 고백해야 해. 뭔데? 우리 엄마가 사실은 성형을 했어. 이름도 바꾸셨고 게다가 재혼이셔. 아, 그래? 왜 그렇게 하신 건데? 사실 이 집은 엄마 거야. 재혼할 때 엄마는 정말 돈이 많으셨는데 아버지가 엄마한테 대릴 사위처럼 간 거지. 아, 이번에는 정확히 반대가 됐네? 암튼 엄마는 돈 별로 신경 안 써. 그러니깐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남자가 시모의 성형전 사진을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퍼머 머리띠가 있는 모습이 어딘가 눈에 익더라고요. 제가 서빙 알바할 때도 가방 도둑을 잡은 게 기억력이 되게 좋아서이거든요. 기억을 가만히 더듬어 보니 그 여자를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사진을 찍어도 되느냐고 양해를 구하고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부모님한테 그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으시더군요. 너 이 사진 어디서 났니? 왜? 아는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나한테 10년 전 사기친 부동산 사장 여친이야. 그 토지 가짜 주인. 뭐라고요? 알고 보니 아버지가 사업 실패를 하게 만든 성북동 저택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성북동 저택을 갖고 여러 명의 남자를 등쳐서 불을 쌓은 거였고 이번에는 새로운 남자를 꼬드겨서 사기를 치는 과정에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게 된 거였죠. 제가 결혼하고 살게 될 집이 실제로 아버지와 어릴 때 살 뻔했던 그 집, 사기당한 집이라는 충격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죠. 저는 진지하게 이 결혼을 파토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제가 남자를 사랑하게 됐다지만 우리 집안을 풍비박살낸 여자를 시모로 모실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얼굴 성형을 하고 수술을 한 시모를 아무도 못 알아본다는 게 문제였어요. 제가 아무리 전에 사기친 여자라고 해도 그저 시모가 모른 척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작전을 이렇게 짰죠. 아버지랑 엄마한테 약혼식을 하는 자리에서 시모가 사실 범죄자라는 걸 까발리기로요. 남친한테는 정말 미안했지만 저에게는 사랑보다 중요한 게 복수였어요. 어차피 제 팔자에 남자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약혼식 날이 되었고 저희 가족은 남친의 가족과 함께 서울 고급 호텔의 정원에서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출장식 뷔페가 나오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저는 시모의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물었어요. 나는 당신이 지난 10년 전 여름의 한 짓거리를 알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시모가 표정이 딱 굳더라고요. 그러고 시모의 시그니처인 선글라스를 벗고 저를 쏘아보더군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있는 커피를 시모의 머리에 부었어요. 야,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남친이 당황해서 제 손을 제지했고 시모는 얼굴에 커피가 뚝뚝 흐른 채로 당황하지 않으려 애쓰더군요. 가방에서 물티슈로 얼굴을 톡톡 닦으면서 끝까지 교양을 떠는 모습이 더 빡치더군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했어요. 이년은 10년 전 저한테서 사기를 친 범죄자입니다. 얼굴을 다 뜯어 고치면 모를 줄 알았냐 이 쌍년아? 그리고 아버지는 시모의 수술 전 사진을 들이밀었죠. 이건 너 맞지? 10년 전에 나한테 요 성북동 땅 판다고 사기쳤잖아. 기억 안 나? 아버지가 그렇게 추궁하자 시모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가만히 있더군요. 시부는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냐면서 시모랑 아버지를 번갈아 가면서 봤어요. 저는 그동안 시모가 어떻게 여러 사람을 사기쳤는지 그리고 이번에도 시부가 사기 대상이 되었다는 걸 모두 까발렸고 시부는 그 말을 다 듣고 나더니 눈알이 뒤집혀서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배신해? 사랑이라고? 어차피 너도 내 돈 보고 결혼하려고 했던 거잖아. 너도 성북동 저택이 탐났잖아. 뭐라고? 인연이 정신을 못 차렸네. 그러면서 시부는 시모의 멱살을 잡고 패대기 쳤고 남친은 갑자기 저에게 싸대기를 때리더군요. 네가 뭔데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들어? 네가 뭔데? 미안해. 하지만 너희 엄마는 죗값을 치러야 해. 경찰 부를게. 누구 맘대로 전화기 당장 안 되나? 남친은 저를 제지하려고 했고 그 순간 저희 아버지가 남편에게 주먹을 날렸어요.
남친은 한 대 맞고 일어나더니 아버지를 발로 차면서 바닥에 눕혀서 패기 시작했죠. 저는 남친에게 웬만하면 손을 안 대려고 했지만 그 순간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고 빗자루를 발견했고 그걸 들고 한 사람씩 때려 눕히기 시작했죠. 처음엔 남편을 후려쳤고 그 다음엔 시부, 시모 한 사람씩 패기 시작했어요. 제가 약혼식 드레스를 입은 채 팔을 걷고 빗자루를 휘두르며 패고 있으니 호텔 직원들이 경찰을 부르더군요.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 자초 지정을 듣고 시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끝까지 반성을 안 하고 고개를 꼿꼿이 세우다가 경찰차에 타기 직전에는 잘못했다고 빌면서 울더군요. 경찰 조사 결과 10년의 세월 동안 시모가 사기를 친 남자는 무려 10명이 넘었고 시모가 사기친 금액은 몇천억에 가까웠어요. 그동안 수술을 2번이나 하고 이름을 몇 번씩 바꾸면서 사기를 쳐왔지만 결국 운명의 힘에 이끌려 저한테 복수를 받은 거죠. 그런데 시모를 잡은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는 시모와 공동으로 사기를 친 아버지 친구를 찾는 게 더 중요했어요. 결국 아버지 친구가 아버지한테 사기를 친 거였으니까요. 저는 경찰 조사에서 시모를 만났을 때 이렇게 제안했죠. 아버지 친구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제가 법원에서 선처를 호소한다고 진술해 줄게요. 그렇게까지 꼭 복수를 해야겠니? 한 20년 썩으실래요? 잠깐! 주소 가르쳐 줄게. 받아 적을 수 있니? 그렇게 저는 주소를 받아서 사기친 아버지 친구가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놈은 경기도 양평에 으리으리한 집을 짓고 거기 살고 있더군요. 경찰을 데리고 가기 전에 일단 흠씬 패줄 요량으로 밤에 찾아갔어요. 혼자 가도 괜찮겠니? 일단 제가 가서 먼저 정의의 이름으로 처벌할게요. 아버지는 저를 걱정했지만 저는 사법 심판을 받기 전에 먼저 그놈이 도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놈을 실컷 패주기 위해 일주일 동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근육을 2배 정도 키우기로 했죠. 그리고 몸 컨디션이 최상인 날에 양평으로 차를 몰고 찾아갔습니다. 제가 찾아간 날에는 친구 아버지가 또 다른 내연녀랑 있더군요. 배를 누르니까 누구냐고 묻길래 이렇게 말했죠. 일단 문 여셔. 문짝 뜯어버리기 전에. 안에 들어가서 보니 아버지 친구는 고급 명품 잠옷을 입고 내연녀랑 와인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친구는 운동을 했는지 몸집이 꽤 좋았어요. 저는 상관없었죠. 저는 제가 찾아온 이유를 다 말하고 당신을 졸라 패줄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친구는 제 얘기를 다 듣고 입술을 실룩거리더니 상의를 벗더군요. 그러자 터질 듯한 근육질 몸매가 드러났어요. 마침 어느 드라마의 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10년 동안 이 자리에 오기 위해 죽을 듯이 노력한 나를 쉽게 쓰러뜨리지는 못할 거다. 저는 10년 동안 온갖 알바를 하면서 다져진 근육과 산전수전 다 겪은 경험이 있었기에 여자라고 해서 주눅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나시만 입고 상의를 벗은 다음에 아버지 친구와 거실에서 한판 승부를 겨뤘죠. 싸움은 10초 만에 끝났어요. 저는 턱을 한 대 날리고 불알을 한 번 까서 넘어뜨린 다음에 위에서 주먹으로 마구 패버리니까 아버지 친구가 울면서 살려달라더군요. 진짜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돈은 얼마든지 줄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 벌을 받아야 돼. 당신 전 여친이랑 한 10년만 썩어. 그리고 저는 경찰을 불러서 아버지 친구 또한 깜빵에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이후 저희 집은 어떻게 됐냐고요? 민사소송으로 사기당한 금액을 일부 받아냈고 시모와 아버지 친구 둘은 징역 15년형을 받게 되었죠. 당연히 남친과는 헤어지고 연락이 끊겼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랑 가족들이 편안하게 식당 하나 차려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이후 저희 가족은 순댓국집과 편의점을 차려서 가족이 함께 운영하면서 작은 단독주택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고 남자라면 이제 치가 떨립니다. 그래도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모두 벌을 받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사연을 듣는 분들 중 저처럼 어린 나이에 집이 망한 사람들은 힘든 삶을 사실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제 얘기가 위로가 되셨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악인들을 깜빵에 넣어서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세상에는 정당한 복수가 있고 사필 규정이라는 말처럼 옳은 일은 결국 승리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 구독자 여러분도 가끔 나쁜 놈들이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이 드실 때면
이 말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Audio Ju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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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o Jungle.